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시장 장세가 썩 좋지 않고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다들 힘드실 거예요. 저 또한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답답하네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지리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영상에서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우리가 열폭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 동안에는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많은 돈을 입금했다. 그리고 거대 어떤 부호들은 많은 돈을 지금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입금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어디 코인들에 많이 쏟아져 들어갔는지 스트림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계속해서 찔끔찔끔 계속 매집을 했었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뉴스는 지금 한국 측에서는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좀 약간 배척하고 조심스러운 약간 그런 상황인데, 바이낸스 US에는 이게 지금 보면 대시코인이거든요. 대시코인이 상장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장 주소를 열겠다, 입금 주소를 열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장이 되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익명성 코인에 관한 화두도 쟁점이 이게 이슈로 부각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분명히 결정이 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신생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거래소가 지금 보면 익명성 코인의 대표적인 어떤 실내라고 볼 수 있는 대시코인에 관해서 상장시켰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이제 지켜볼 일이고, 저는 뭐 익명성 코인을 나쁘게 보는 측면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홀딩하고 있는 개념이 좀 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이제 XRP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XRP는 아마 암호화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가 아마 지금도 일정 부분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100% 올인한 분도 계시고. 자,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라는 스웰이라는 행사가 이번에 11월 7일하고 8일날 싱가포르에서 이게 개최가 되죠. 아마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날짜적인 개념에서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 리플 코인이 살짝 오르다가 지금 조정 장세에 있으니까 야, 이거 이러다 말겠지라고 보실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년간에는 2주 전부터 방등세가 되게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11월 7일하고 8일까지의 2주 전까지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희망의 로를 꺼버리기에는 좀 약간 섣부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린 사람 얘기는 XRP가 다이버전스상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 서서히 지금 장작불에 불을 비치고 있는 형국이고, 이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봤을 때 시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알트코인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웰을 기점으로 해서, 스웰을 전후로 해서 대대적인 암호화폐, 그러니까 XRP 장세가 먼저 리드해서 선방을 치고 나가서 압도한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차후에 반등 장세가 있겠지만, 이번에 XRP가 스웰을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인 반등, 그러니까 그냥 반딧불같이 그냥 살짝만 반등했다 꺼져버리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조금 장기간 우리가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누군가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또 그 말이 또 맞아요. 그래서 일단 또 그렇게 보고, 이건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상승세 기원 패턴이죠. 사실 지금 가고 있는 패턴이, 그러니까 저점을 올라가고 있고 고점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고점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 이후 한 25일 전까지 9,150달러 까지 만약에 못 올려놓으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거기까지 못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다시 한번 8,000불 밑에까지 7,700달러 아니면 7,000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100% 의견이 그냥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사람 차트 그린 거를 보고 그대로 그냥 말씀만 드릴 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참고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우리가 패닉하고 열폭하고 막 이러는 동안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는 4,8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3쿼터에 이 돈이 들어왔대요. 3쿼터면은 암호화폐 장세가 초반에 올랐다가 계속 지리하게 떨어졌었던 그 구간이거든요. 어쨌건 중요한 건 5천억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돈들이 지금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는 들어왔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19년 3분기 유입이 많은 기록을 발표했다. 이게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상무이사 마이클 손넨쉐인이라는 사람이 회사 고객으로 수십억 달러의 해치펀드를 계산한다고 밝혔다. 이 사람이 이거에 관한 전담하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2014년도 JP모건에서 회사에 합류했을 때 이는 그레이스케일이 크기보다 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JP모건에서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거든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다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이 거기서 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교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기관 투자가나 부유한 개인 및 해치펀드들이 이번에 이 자산에 많이 합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거죠. 왜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이 사들이기 시작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팔고 나가고, 거꾸로 한다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지리한 장세긴 하지만 계속 조용하게 매집을 해야 될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프로 여기 보여주는데 실제로 3분기에 들어서는 이게 많은 자금들이 갑자기 그래프가 수직 상승을 해버려요. 여기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는 이 시장이 죽은 건 아니다. 누군가들은 계속해서 이 자금들을 매집을 하고 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래그십 GBTC 제품을 제외한 펀드에서 관리되는 자산은 3분기에 107밀리언 정도 증가했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G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및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대형 자본 펀드에 연결된 자금을 포함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연결된 총 10개의 펀드를 운영합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25% 정도에 되는 돈은, 그러니까 전체 어떤 이번에 들어온 자금 중에 25% 정도 되는 돈은 제가 글을 해석해보니까 알트코인에 투자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폭하고 막 이럴 때 이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프가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보면 화살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숀 셰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금 관리 담당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코인베이스의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투자하는 것과 비교할 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에 더 좋은 길을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 자산운용사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자금들을 그냥 전면적으로 100% 지금 보면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 펀드를 운영하는데요. 그러니까 채권에도 하고 현금성 자산에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매크로라는 게 상호 보완적으로 여기서 빼서 여기서 운영되고 전 세계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런 혼란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매크로 펀드를 운영한다는 거죠. 암호자산만 100%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미국에 살면 그냥 마음 편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데다 돈 맡기겠어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편하지 않을까. 골치 아프잖아요. 이 코인 어쩌느니 저 코인 어쩌느니 이런 그런 거 계속 올라가네 내려가네 신경 쓰는 것보다는 믿을만한 회사면은 돈을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보면 심리적인 마켓 사이클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표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총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시총이 계속해서 이제 지리하게 꺾여 있고 지금 바닥을 벅벅 기고 있는데 지금 패턴하고 너무 똑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요. 어떻게 될지 저 패턴 같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차트를 보고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리하게 떨어지겠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자, 그리고 이거는 암호화폐 장세랑 이제 좀 약간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일단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린 칼라, 형광색 칼라로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아시아 쪽 이머징 마켓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긴 지금 보면 상승률이 6.4%, 5.9%, 6.1%.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왼쪽에 중심권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반밖에 안 돼요. 성장률이 2.9, 2.4, 2.1. 근데 유로권 같은 경우는 1.9, 1.2, 1.4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한국이란 나라 아니면 동아시아에 관해서 되게 뭐 해외 어떤 뭐 유럽권이나 미국권에 대비해서 되게 현저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되게 많겠지만 큰 자금이나 큰 펀드나 아니면 개발 성장률 아니면 베네핏을 취할 수 있는 데는 오히려 이런 미국이란 나라나 아니면 뭐 유럽권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이런 데가 낫다는 거죠. 한국도 사실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을 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다녀보고 이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뭐 한국도 세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유럽 같은 데도 세금을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근데 하물며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가중되고 있는 형국에서 국가 성장률 자체가 반의 반도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보다. 그런 나라에 속해서 국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내가 몸으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게 매스컴에 나와 있는 거. 뉴스만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여긴 망한다. 그냥 이런 얘기만 계속 지리하게 계속 떠드는 거야. 이 그래프는 이 차트는 IMF에서 나온 거예요. 2019년 10월 달 거. 그거를 보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자 다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차트 삼각 수렴 패턴, 그러니까 상승세기형 패턴을 말한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똑같아. 9,000달러를 강하게 뚫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스권 장세가 지리하게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돈 알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차트를 그려서 보여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지금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 내려간다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냥 사이드웨이 횡보 박스권만 지금 타이트하게 그려놨어요. 방향성을 모른다는 거죠. 이런 고수라는 사람들도. 누가 어떻게 그 영역에 침범해서 뭐 오른다 내린다를 어떻게 직설적으로 딱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기엔 좀 약간 섣부르고 지금 이거는 일단 비트코인 차트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걸 먼저 보시고 지금 보여드린 거는 XRP 차트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비트코인 차트가 올라갔을 때랑 지금 보면 XRP 차트가 올라가기 전 상태랑 지금 보면 차트의 흐름상 너무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XRP에 관해서 좀 약간 기대감을 많이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4쿼터 들어서는 지금 알트코인을 좀 많이 바라보자라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주축이 되는 게 사실은 비트코인 캐시하고 지금 보면 XRP하고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눈여겨보고 있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스웰이란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리플 코인이 가격이 어떻게 방향성이 정해지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죠. 사실은.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번 달 말까지는 지리한 박스권 장세가 계속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본인이 그냥 대충 그렸겠어요. 이것저것 계산해서 그렸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가야지 10,000불을 넘는 이번 달 이상까지 가야지 10,000불을 넘는 그런 장세가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 지금 보면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가 이게 되게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웨덴에서도 CBDC 발행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죠. 중국 같은 경우도 CBDC를 11월 달에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텐센트가 됐든 아니면 알리바바가 됐든 아니면 위챗이 됐든 뭐 모든 그런 것들이 공산당 영역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없다. 그런 뉴스가 분명히 나왔긴 하지만 그게 위에나하고 1대1 패깅되는 그런 코인들이 만약에 스테이블한 코인들이 만약에 그런 플랫폼 안에서 돌아다니면 그게 결국에는 CBDC죠. 저는 그게 뭐 중앙은행에서 중국 정부에서 꼭 발행해야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차피 그런 알리바바나 텐센트, 위챗 이런 거는 다 공산권 그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CBDC 발행에 관해서 스웨덴까지 지금 합류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나스닥에 보면은 AI
어떤 그 힘을 근거로 한 암호화폐 지수가 있는데 상위 100개 되는 어떤 그 코인들에 관한 지수를 지금 등재를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암호화폐 시총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지리한 장세, 우리가 막 답답해하고 짜증나고 그런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하다못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상장 지수인 나스닥에 보면, 나스닥에 상장 지수 100이나 이게 100이나 되는 어떤 그 코인들이 리스트업이 됐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얘기인즉슨 결국에는 파생 상품을 나중에 여기다 걸어가지고 만들 거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어거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도권에서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뭐 한다, 된다, 안 된다, 연기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엔 개인들 나가 떨어져라. 너네는 하던 일 해라. 그냥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여기서 돈 벌지 마라. 버티지 못할 놈은 그냥 나가라. 이런 거라고 전 판단하거든요. 상장지수까지 지금 여기다가 만들었다, 이게 리스트업 시켰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쪽에서는 리브라 코인을 뭐 억제한다, 탈퇴한다, 막 많은 기업들은 거기서 나가 떨어진다, 회원의 어떤 그 측면에 있었던 어떤 그런 다국적 기업들도 많이 나가 떨어지고, 비자, 마스터, 뭐 페이팔 같은 경우도 거기서 스트리프도 그렇고 다 뭐 합류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쇼잉일 수도 있다고 저는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의 암호화폐 시총 지수가 이제 등재가 됐다. 자,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뉴스니까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오고, 자, 이게 마지막 뉴스인데 뉴스일 것도 없다,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암호 자산의 트렌드가 있는데, ICO가 있고 IEO가 있죠. 이거는 보면 IEO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목을 메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ICO가 제대로 뜻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거대 거래소를 이용해서 IEO에 관해서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자금줄을 수혈을 받기 위해서. 네,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어떤 비트코인을 모았었을 때 그때는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막 이럴 때는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ICO 막 이런 데 있죠. 말도 안 되는 막 그런데다가 막 그냥 그런데다가 막 7개, 10개, 뭐 14개 막 이렇게 ICO 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연계된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연계된 것도 있고 뭐 몇 개로 떨어진 것도 있고 이득 난 것도 있고 막 이렇긴 한데,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해시넷인가? 그런 데서도 컨퍼런스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코인 회사들이 거기 와서 막 마케팅을 해.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해.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90% 이상 되는 거는 여러분들 현금성 자산이나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런 것을 빼앗아가기 되게 좋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회사가 있을 때, 특정한 어떤 이 코인사가 있을 때 개나 소나 다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하고 이미 커넥션 관계가 있거나 그럴 만한 어떤 그런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은 상관이 없어. 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든 로드맵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끝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뭐 XRP가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 캐시가 어떻게 된다,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오미세고가 신한은행하고 커넥션이 있다, 미주호뱅크한테 뭐 돈을 자금 수요를 받았다, 소프트뱅크한테 자금 수요를 받았다.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든 상관 안 해, 저 같은 경우. 근데 신생코인 같은 경우는 누가 거대 기업이 거기 자금줄 돼 있는 데도 없고 커넥션 관계도 없어요. 걔네들은 막말로 코인만 그냥 팔아먹고 그냥 입 닦으면 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그런 데 중에 진짜 괜찮은 회사는 10%도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거죠. 괜히 여러분들 비트코인 개수만 줄어드는 형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암호화폐 상위 시총에 있거나 대기업하고 커넥션 관계가 있거나 히스토리가 되게 몇 년 이상 돼 있는 그런 코인사들, 저는 그런 거는 나쁘지 않다 판단해요. 줄기차게 홀딩하기에.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희망적인 뉴스, 뭐 이런 뭐 지금 암호화폐 장세가 좋아야 저도 뭐 들떠가지고 신나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떠들고 뭐 뉴스도 호재거리 뉴스가 나오는데 그럴 뉴스가 없네요. 어쨌건 중요한 건 스웰이란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암호화폐 장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장세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